난 일이잖아. 그치? 가자. 봅시다 얘들아. 실전 3부 오늘 1회만 할게요. 실전 3부 1회 할 건데 우리 앞에 현대소설, 그 다음에 고전 산문, 극수필, 갈래복합 찍다 죽을 뻔했어. 갈래복합까지 해서 스툭을 이렇게 문학책을 한번 싹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보충 문제집들로 스툭 문학 작품들은 한 번씩 다시 보긴 볼 거예요. 근데 우리 소설 같은 경우에 사실 전문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전문을. 왜냐면 어디가 나올지 모르잖아. 물론 전문을 알기 힘든 너무너무 긴 작품들도 뭐 있긴 있는데 짧은 것들은 간단하게 선생님이 앞뒤 얘기할 거고 전문 얘기까지 같이 말할게요. 일단 이게 어디예요? 276쪽. 스툭 이번 주에 끝내. 쭉쭉쭉쭉 끝내. 알았지? 문학 갈게요. 수로부인부터 봅시다. 자, 수로부인 예쁘다. 야, 수로부인에 대한 예찬. 수로부인 엄청 예뻐. 라는 얘기인데 내용은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배경 설화예요. 얘들아, 설화는 뭐야? 설화의 신화, 전설, 민담, 이치. 그러면 여기는 옛날 이야기다라는 건데 첫 번째 거 볼게요. 성덕왕 때 순전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다가 바닷가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곁에는 석벽이 병풍처럼 바다를 둘렀는데 높이가 1000길이나 되었다. 그 위에는 철쭉꽃 동그라미,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는데 궁의 부인 수로 동그라미, 누가 저 꽃을 꺾어서 바치겠느냐? 꽃을 꺾어서 바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헌화당이다. 수로 부인께 꽃을 바치는 이야기. 수로 부인께 꽃을 바치는 이야기. 사람의 발자취가 이룰 수 없는 곳입니다. 너무 높아 못 가. 뭐들 할 수 없다고 사양했다. 마침 그 곁에 한 늙은이 동그라미. 늙은이가 암소를 몰고 가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는 그 꽃을 꺾었다. 그리고 가사도 노래도 함께 시도 하나 지어서 바쳤다. 늙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었는데 그 뒤 이틀 동안 길을 가다가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갑자기 바다의 용이 부인을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바다의 용이 그러면 이거 뭐야? 비현실적이다. 그치? 꺾을 수 없는 높이에 있는 꽃을 꺾어서 바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바다의 용도 등장을 해. 그 다음에 공이 땅바닥에 허둥허둥 발을 굴렀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때 또 한 늙은이 동그라미. 옛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입이 쇠를 녹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닷속 짐승세모 어찌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옛날 노래는 집단가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주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서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여기서도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지. 주술성이 있다라고 이 경내의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막대기로 치면서 해. 그러면 노동요적인 성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이 그 말대로 했더니 용이 부인을 데리고도 아니야. 모시고 바다에서 나와 바쳤다. 공이 부인에게 바닷속의 이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오, 바닷속의 음식은 달고 부드러우며 향기롭고 조촐해서 인간 세상의 음식과는 달랐습니다. 부인의 옷에도 이상한 향내가 스며 있었는데 뭔가 특이한 거였어. 수로는 자태와 용모가 뛰어났으므로 깊은 산이나 못을 지날 때 자꾸 신들이 납치를 했어요. 여러 사람이 부른 해가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우리 구지가 기억나요? 고전시가 앞부분에 등장했던 구지가 구하구하 구기하냐 거부가 대가리 내나 안 대가리 내놓으면 뒤진다 라는 작품이 있었지. 그치?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거기서는 구지가는 무슨 특성이 강하다 그랬어? 집단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왕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부지가는 해가보다는 어때? 좀 더 개인적인, 얘 대놓고 그냥 수로왕을 데려갔으니 수로왕을 내나 라는 개인적 노래, 개인적 성향이 강하다라는 건데, 보자. 똑같아. 근데 비슷해. 거북아 불렀죠. 거북아. 왜? 거북이는 무슨 존재야? 신령스러운 존재지. 거북이. 신령스러운 거북님. 거북이는 무슨 존재? 신령스러운 거북님. 뭐하래? 수로를 주세요. 명령. 남의 분야를 악탈했으니 죄가 얼마나 큰가? 설법. 네가 만약에 거역하고 바치지 않으면 가정 너 그물을 너 사로잡아 구워 먹으리라. 그럼 뭐 한 거야? 거북이 일단 불러요. 부름 내놔. 명령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 부지가랑 비슷하죠. 그쵸? 그 다음에 노인의 헌화가는 이러했다. 헌화가는 뭐예요? 꽃을 꺾는다는 거 아까 나왔었지? 자줏빛 바위가에 자줏빛이라는 거 아까 무슨 꽃을 꺾어서 바치라 그랬어? 철쭉꽃을 꺾어서 바치라 그랬지? 철쭉꽃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암소랑 같이 있었는데 암소보다 꽃을 꺾으러 갔다는 거야 지금.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서 바치오리다 라는 지금 뭐야? 너 너무 좋아해, 너 너무 예뻐, 혹은 너에 대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래도 안 어렵지? 육미당기 별표 쓰세요. 오늘 이거 할 것 중에 육미당기와 한국전쟁이 제일 중요하고요. 개인적으로 선생님 뉴이언 때 되게 좀 재밌는 내용은 아닌데 좀 재밌게 잘 읽었어요. 전문 얘기 같이 해드릴게요. 그러자 육미당기는 신라 때 이제 일대기 장편 소설인데 이제 적성의전 기억나요? 적성의전이라 그래서 동생인 성의가 부모를 위해서 약을 구하러 갔는데 형 한의가 약 뺏어가지고 동생 눈 멀게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구해온 것처럼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어때? 성의가 다시 복수라기보다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그 고전 소설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자, 이거는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일단 고전 소설 뭐 해야 돼? 인물관계도 잡아야지 하는데 우리 읽으면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볼게요. 자, 소선이 비로소 자리에 나아가 정의 소매를 떨치고 단소를 불고자 할 때 소선 동그라미. 저거 한 번씩 봐줘. 빨간색 저거 있네. 정의 소매를 떨치고 단소를 불고자 할 때 호령 공중에서 한기러기 슬피 우는 것처럼 들리더니 기러기 슬프게 울어요. 그럼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 감정이. 기러기가 뭐 울겠어, 뭘 슬프겠어, 그치? 점점 구름밖에 떨어져 가복으로 항해오고들 소선은 단소를 땅에 던지고 귀를 기울이고 들더니 안색이 돌변하여 눈물이 막 펑펑 오지. 이역이 있다가 그 기러기가 소선의 곁으로 날아 멈춰 고개를 슬피우니 소선이 급히 두 손으로 기러기의 목을 잡고 막 대성통곡을 해요. 공주와 궁녀들이 깜짝 놀라서 뭔 일이야? 라고 봤는데 기러기를 보니 순전히 붉은색인데 한 서간이 있어 그 발에 매였더라. 기러기가 지금 소선은 이 기러기가 내 기러기라는 걸 알고 있어서 반갑고 편지가 올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가운 거지. 공주가 크게 기이 여겨 급히 열어보니 그래 하였으되 5년 5일에 근데 얘들아 왜 공주가 읽어? 소선이 깜짝 놀라서 소선이 자기 기러기를 봤잖아. 근데 이제 기러기한테 있던 편지를 공주가 읽어줘요. 소선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소선이 지금 눈을 멀었어요. 그쵸? 모년, 모월, 모일에 신라국 왕비 석씨는 원통함을 머금고 피눈물을 뿌려 그를 태자 소선에게 붙이느니라. 그럼 누가 썼어? 엄마가 아들에게
예전에 내가 부왕이 병으로 누워 계실 때 도인의 말을 듣고 스스로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향해 해수에 지극한 유성을 본받아 타산으로 영학을 찾아갔으니 이것이 어찌 10세 와 초3이 지금 약구하러 갔네. 그러나 네가 결의하고 가기를 원하되 죽기로 스스로 맹세하니 만약 너의 감을 허락지 아니하니면 내가 반드시 죽을 뜻이 있는 고로 부왕이 허락하시고 나도 그래 허락했더니 너의 지성이 감격하고 삼천이 돌보시고 하늘이 우리를 도와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간 후에 왕자 세징이 스스로 말하되 그러면 소선과 지금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였어. 세징이 등장을 하는 거였지. 세징 나쁜 새끼 소선 주인공 이렇게. 그래서 세징이 스스로 말하되 특별히 배 한 척을 구하여 너의 뒤를 따라갔다가 너와 같이 돌아오리라 하므로 세상 만리의 파도가 하늘 치는데 내 홀몸으로 보호할 사람이 없죠. 염려하여 그래 잘 갔다 와 라고 했는데 어찌 세징은 약을 갖고 돌아왔으며 얘들아 적성의전이랑 되게 비슷하지. 너는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음을 뜻하리요. 세징의 말로는 타인의 전하는 바를 들은즉 내가 부타산에 들렀다가 풍파에 표류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하고 또 혹은 바다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니 이 말이 좀 이상해. 너무 의혹이 생겨. 너 도대체 어디 가서 어디가 있는 거냐. 부왕의 병든 몸은 병약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나았어요. 도인의 말이 과연 징험이 있는데 네가 살아서 고국에 돌아오는 건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4년 셈을 치세요. 지금 이 어때? 4년 동안 떠돌이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우주가 아득하나 질문할 곳이 없고 하늘과 끝과 땅 모퉁이 소식을 의거할 수 없으니 나 너무너무 슬퍼. 엄마 속상해. 내가 동궁에 있을 때 길들인 붉은 기러기가 아까 처음에 나타난 기러기였지. 내가 남해로 가는 부터의 부금자리를 떠나지 않고 홀로 배회하며 나를 대하여 머뭇거리고 슬피 우는 것처럼 보이니 내가 편지를 한번 써봤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마음이 어지럽고 붓을 잡아 쓰기는 쓰는데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지는구나. 기러기의 발에 매어 소식을 붙여 멀리 묻노니 너는 과연 보는가 못 보는가. 도대체 내가 편지를 쓰면 너 볼 수는 있냐. 고통이 가슴에 얽히고 일은 허탄하니 그 전하고 전하지 않음은 가히 알지 못할지라. 기러기가 당도하는 날에 곧 답서를 보내어 노모로 하여금 주야로 멀리 바라보게 하지 말라. 천만 울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했는데 공주가 이 편지를 보면서 막 울죠. 그쵸? 이게 지금 이 공주라는 거는 소선이 퉁소 이제 피리를 되게 잘 보러 그러니까 약을 구하러 가던 중에 형이 어때 죽순을 찔러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요. 얘는 그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걸 이제 조력자를 만나서 도움을 얻고 구하는데 얘가 피리를 되게 잘 불었어. 피리를 되게 잘 불어서 왕이 얘를 되게 가까이 두고 칭해했단 말이야. 그러던 중에 지금 엄마한테 편지를 받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넘어와서 공주가 막 울면서 비로소 소선이 신라국 태자로서 타국의 표박함은 왕자 세징세모 친의 형 때문에 그러면서 소선한테 이제 기러기의 발에 그린 매인 글을 보니 귀국 왕비의 수찰이라 청컨대 태자를 위하여 한번 외우리다 하고 읽었어요. 음성이 청하하여 옥을 울림각건을 글자마다 뼈에 사무치고 글귀마다 코에 시르니 궁녀들도 다 울고 소선은 피눈물 뚝뚝 떨어지고 급히 손으로 엄마의 편지를 받들고 얼을 만지다가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하지. 눈이 활짝 열려 동그라미. 눈을 떴어. 엄마의 사랑으로 눈이 번쩍 뜬 거야. 그쵸? 활짝 열려 무물보만의 장애됨이 없어라. 공주를 봤더니 또 엄청 예뻐. 그치? 그래서 소선이 황망히 자리를 피하여 머리를 돌이키며 두 손을 모으고 섰더라. 얘들아 사실이야 뻥이야? 진짜지. 엄마의 사랑은 너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집에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요. 잘하세요. 알았지? 어? 일단 그래서 월요일부터 할 거야. 일어나야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안 될 것 같아. 원래 계약하면 하려고 했다고 니네. 계약을 안 하잖아. 안 되겠네. 월요일도 4월달로 넘어간다는 소리가 있어. 너무 짜증나. 다이어트를 못해.
아침에 운동 가야 되는데. 그거 웃긴 게 아니지. 됐어요. 시끄러워. 수업하자. 자, 한국공산제. 그래서 현대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고향 상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문에 고향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6.25 때문에도 고향을 잃었고요. 그쵸? 고향을 떠난. 그리고 고향이 고향이라고 해도 고향이 바뀌어버리잖아. 산업화로 인해 고향을 잃었고요. 가장 현대소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는 고향 상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한국 전쟁으로 인한 상실 얘기를 볼게. 내용은 되게 짧은데 이거 좀 중요해. 보자. 한국 전쟁은 민족 공동체의 이상과 인간성의 신뢰에 대한 깊은 상처 세모. 한국 전쟁에서 남과 북은 같은 결의임에도 이념의 갈등으로 서로에게 총거리를 겨누었다. 이러한 민족 상잔의 비극은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설지도 모른다는 분단에 대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그럼 한국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분단이 고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되고 혈육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이 되었다. 한편 한국전쟁 기간에 가해진 폭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그 상처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깊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육체적 상실도 있겠지만 우리가 소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은 뭐예요? 정신적 고통과 그 다음에 상실과 관련된 내용인 거지. 이념의 갈등이 선악의 대립으로 치환되면서 개인이 지닌 삶의 의미와 고유성은 쉽게 무시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폭력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전쟁 후는 한국전쟁이 이후 10여 년 만에 걸쳐 발표된 시로 전쟁의 현장에서 전투 의욕을 고취하고 적에 대한 증오감을 부각하기 위해 창작된 전쟁 시와는 구별이 된다. 전쟁 시 세모 치시고요. 얘는 전쟁이 끝나고 난 그 뒤의 내용이야. 전후 시의 관심은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고발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극복 의지 동그라미 2번. 가령 나비와 철조망의 상징적 시어와 우의적은 돌려말하기를 통해 전쟁으로 고착되는 민족과 국토의 분단에 대한 인실과 현실 극복의 어려움을 드러내고요. 초토의 시 적군묘지 앞에서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현실을 초토로 간주하면서 분단 현실을 인식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오래된 과거의 역사, 체험하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문학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잊어버리지 마 라는 걸 계속 하는 거죠. 인간성의 회복으로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얘들아, 요 되게 짧은 내용이긴 한데 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나올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분단, 우리 2학년 때 뭐 배웠어? 엄마의 말뚝 배웠고 너와 나만의 시간 배웠고 안 배웠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소설적인 내용들도 쭉쭉쭉 같이 좀 보게 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시를 두 개 봅시다. 이제 첫 번째 나비와 철조망 볼게요. 나비와 철조망. 보자. 일단 제목부터가 어때? 제목부터가 나비 동그라미 철조망 세모.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른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족이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강세모, 산세모. 지금 누구의 시점이냐면 나비의 시점에서 강이랑 뭔가 산이라는 이 장애물들을 내가 건너가고 넘어가고 해야지 된다는 거야. 선역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시각, 큰 눈에 창을 열어 생략법,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동그라미, 서로 타는 것은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죽진 않았어. 아직 목숨이 간당간당 붙어는 있어. 모진 바람 세모. 그럴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뜻하죠. 나비 한 마리의 생치기. 첫 고향의 꽃밭에 꽃밭 동그라미 별표. 첫 고향이라는 건 우리가 전쟁 이전에,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가 꿈꾸는 우리 민족 공동체와
거지, 염원인 거지.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아름다움의 향기였다. 향기 동그라미 좋은 거. 후각. 앞으로도 미래.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강세모 산세모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의 마일은 뭐야? 심리적 거리가 되겠죠.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이 심리적 거리가 되겠지.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피세모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목이 바싹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세모. 안 끝났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전쟁이 지금 끝난 게 아닌 진행 중이야. 벽, 생략법, 반복법.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 도도 동그라미. 강조, 날아야만 동그라미.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나르면 야망이 다시 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까. 그러면 이때 철조망이라는 건 지금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슬픈 나비의 마음, 감정이겠죠. 이런 마지막 꽃밭 2번 나왔다. 그러면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밑줄 치세요. 그러면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희망을 아직 계속 가지고 있어. 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설픈 표시의 벽. 그 다음에 기억. 어때? 벽은 곧 무너집니다. 남과 북을 가로막은 저 벽은 곧 사라질 거야. 라는 염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다 바로 갈게요. 보자. 여기 줄지어 누워있는 넋들은 넋 동그라미 치세요. 시체들은.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죽은 전사자들의 그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구나. 눈을 감지 못해. 뭐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광복을 못했으니까, 광복이란다. 통일을 못했으니까, 그치? 통일을 못해서 이 마음에 한이 계속 있는 거지. 어제까지 너희 목숨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게 미움 제모 치세요. 미움은 뭐야? 전쟁. 사랑보다도 사랑은 인간의. 얘들아,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에게 총을 겨눴지만 이때의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는 같은 인간이고요. 우리는 한 나라 한 동포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내가 인민군이 되고 싶어서 연합군이 되고 싶어서 남과 북이 나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 마을에 반뚝 잘라놓고 어때? 둘이 싸워?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잖아. 죽은 애들은 어때? 해결도 안 되고 서로 어쩔 수 없이 죽긴 죽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다 같은 동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곳에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은 30리면 가로막히고 세모.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얘도? 분단됐어요. 무인공산의 정막세모. 천만근 세모. 마음을 억눌러요. 속이 답답해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살아서는 너희와 나가 미움세모. 미움으로 맺혔지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램세모. 바램 속에 깃들어 있도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총을 겨눴지만 어때? 지금은 아니야 라는 거죠.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쪽으로 흘러서 가버리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의 몇 발,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앞에, 지금 이 은원의 무덤 앞에라는 건 내가 어때? 이 한이 맺힌 이 무덤 앞에 목 놓아서 울어버린다 라는 거죠. 이 시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결과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하고 싶은 거지. 미안해, 불쌍해 라는 게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소설의 제목을 보고 인물사건 배경 고르라 그랬지. 누이랑 늑대야.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할까? 누이라는 인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고요. 늑
늑대라는 대상이라기보다 요 늑대 밑에 쓸게요. 늑대 울음소리. 늑대 울음소리에 우리는 집중을 좀 하면서 볼게요. 요거 지금 우리 지금 수록된 부분은 요 소설의 맨 앞에 가장 처음 발단 부분부터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보자.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식구들을 보고 연병에 걸렸다고 저희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한 것은 늦은 가을부터였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발단 단계 위기 결정을 볼 건데 늦은 가을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가족들을 보고 야, 저 집 연병 걸렸어. 저 집 문둥이병 걸렸어. 저 집 이상해. 라고 쑥덕덕. 그 병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한 달간 광주의 큰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 병원 사람들은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연병이 아니라고 했어. 세균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생긴 묘한 병 세모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 니네 뭐 바이러스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건 뭐야? 환경오염이야. 무슨 말이냐면 농약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아픈 건데 지금 이 의료진들, 농약 회사 다 뭐 하는 거야? 이 사실을 몰래 숨기는 거야. 바이러스 때문이야 라고 하니까 그 병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앓기 시작한 것은 누님이었다. 처음엔 그게 병인 줄도 몰랐다. 시집도 가지 않은 누님이 아기를 배웠다는 소문 동그라미 치세요. 남이 전혀 배워볼 수도 없는 아기를 자기 혼자만 배고 있기라고 하느냐. 누님의 입덧은 유별나다라는 말이 소문에 속내 꼬리를 물어 다녔던 것이다. 적어도 그 소문은 마침 안개가 앞에 강의 물 바닥을 뱀같이 기어들어와서 마을의 골목길을 가득 채우듯이 온 마을 안에 퍼졌는데 그것은 어느 해인가 내 종아리에 생긴 습진과도 같았다. 누이의 소문이 누가 얘들아 내 가족을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지. 가족에 대한 지금 상처와 내 몸에 난 상처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밑으로 근질거리고 그래서 이를 물고 그런 배조각으로 비비거나 긁어놓으면 활활 타는 듯 아프면서 시원하고 쓰린 듯 아리고 쑤시면서 콧물 같은 진물을 눈물처럼 뿜어내고 녹던 습진같이 그 소문은 생략된 거 쓸게요. 그 소문은 우리 식구들을 괴롭혔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고통, 우리 가족이 받는 사실 이 소문에 의한 고통이라는 건 지금 뭐야? 정신적 고통이지. 이 정신적 소문으로 인한 고통을 내가 습진으로 인한 다친 고통이랑 지금 이 경험에 비유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가장 못 견뎌하는 건 엄마였다. 이를 물고 가려가면서 습진을 비비거나 긁어대듯이 네 눈으로 봤냐? 네 눈으로 봤냐? 뭐 우리 딸이 뭐? 라고 화를 냈다는 거지. 어머니가 이렇게 비비고 해주고 놓은 곳에는 뻣뻣한 배조각으로 문지르고 긁어놓은 습진에서 나오는 진물 같은 말들이 계속 진물이 말라붙어 뻣뻣해진 옷이 아픈 곳을 자꾸 스치면서 딱지를 벗겨놓곤 하듯이 식구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했다. 간질간질해서 딱지 뜯으면 또 어때? 진물 나오지? 그 표현을 내 마음의 고통이랑 엮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프론트 굴뚝에선 연기 안 나는 법이요. 뭐 일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날이 나는 거 아니야. 야 왜 지가 더 화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100사람이 100말을 해도 내 속만 칼칼하면 되는 법인데 어쩐다고 저러고 다녀. 원래 방귀 낀 놈이 구린내 난다고 외치고 다니는 법이야. 엄마가 오히려 항의하고 다니는 게 마을 사람들한테는 어때? 더 이제 진짠가 봐 라고 소문을 부추기는 거죠. 처녀가 아이를 뵈면 다 그러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시점이 누구예요? 이때의 시점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해서 보다 이 객관화라는 게 아이의 시점에서의 객관화가 되는 거야. 만약에 어른 입장에 썼으면 누이가 임신을 했을 때라는 이런 철없는 소리들이 사실은 안 나올 거야. 다르게 묘사됐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나는 잘 모르지만
누님은 머리가 자꾸 아프다 그러고 흰수건을 실컷 등에 메고 다니고 물 길어 오다 배를 움켜쥐고 막 또 어때 막 묽은 똥 위에 코피를 흘리는데 검붉은 픽을 막 쏟아냈고 밑줄 치세요. 나는 그런 누님이 불쌍했다. 요 뒷부분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소설 본문 원문 없어요. 책이 없는데 선생님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님이 정말로 아기를 뵀을까? 나는 잠자리에 들면 자꾸 누님의 뱃속에 있을 듯 아기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곤 했다. 왠지 누님의 뱃속에 있을 아기는 만석이의 아기일 것 같았고 이제 누님과 만석이가 바람났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었거든. 왠지 그러면 그 누님 아이는 막 여우랑 늑대처럼 늑대지 늑대 제목에 있는 늑대처럼 털이 돋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났고 내 가슴에 이게 아이의 시점이니까 가능한 거야. 얘들아 여기 없는 내용 쌤이 읽어드리는 거예요. 악마의 피가 내 가슴에 흐르고 있는지 몰랐다. 죄스러운 생각을 한 채 나는 자꾸 그것을 그려보곤 했고 아기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서는 되게 정해져 있었다. 누님의 백가죽은 유리처럼 투명해지고 그 속에 허리를 꼬부리고 두 주먹을 턱 속에 묻은 늑대 새끼가 자꾸 들어있는 게 내 상상 속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이가 아프기 시작한 것이 이제 황새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중략 부분 간단하게만 좀 볼게. 만석이가 황새 누님이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 황새를 잡아다가 선물로 준 거야. 그러니까 황새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 황새가 첫 번째는 황새를 여자가 먹으면 좋대. 건강해진대. 그러니까 황새 고아서 드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황새를 잡으면 불길한 일이 생긴대. 약간 이런 미신도 사실은 있단 말이야. 근데 만석이가 우리 집에 황새를 갖다 주고 그럼 나는 이제 황새 죽이는 게 사실 너무 싫어서 내가 키울게 라고 해서 내가 황새를 키우는 그 순간부터 누이는 사실 농약이 몸에 계속 이제 번져서 농약으로 인한 병 때문에 점점 더 아파갔단 말이야. 이 중력 부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보자. 누님의 관을 누님이 죽었어. 그래서 누님의 관을 뒷골 산마체 허리 너머에 있는 두묵한 쌀이 숲속에 묻은 날 밤의 하늘은 참 묘했다. 그것은 꽃가주의 가지색을 진하게 섞어서 칠해 놓은 듯 했고 되게 표현들이 어때? 별 나오고 예쁘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비극성을 강조하는 거죠. 누이는 죽었어. 누나는 죽었는데 왜 이렇게 풍경은 아름답지? 거기 달린 별들은 5월의 눈에 자운형 꽃들이 윗바람에 흔들거리는 것처럼 총알거리고 있었다. 쌀이숲에 달린 녹두알 같은 꽃망울들이랑 앞강둑에 어우러진 개망초들같이 야들거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머리가 많이 아픈 듯 끙끙거리면서 벌겋게 눈을 감은 채 안방에 드러누워 있었다. 아버지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아버지도 어때? 뭐야? 농약 중독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픈 거야 지금. 마찬가지로 어느 때 머리가 많이 아픈 어머니 동그라미. 엄마도 지금 똑같아. 어때? 아픈 거야. 뒷발을 벗고 주저앉아 땅바닥을 때리며 울어대고 있었다. 나도 어때? 농약 중독으로 머리가 욱신욱신해요. 얘들아 가족들이 지금 농약 중독 때문에 신체적 고통을 겪고요. 그 다음에 누이가 죽었잖아. 그치? 그러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어때? 심리적 고통까지 같이 얻은 거지. 그치? 이래저래 총체적 난국이네 지금. 누님의 관을 생각하면서 마당으로 나왔다. 누님을 담아간 관은 하루 전에 내린 눈같이 흰 꽃으로 싸고 덮였었다. 밑줄 칠게요. 흰 꽃으로 싸고 덮였다. 누이의 유언이 있었어. 이렇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이다. 내 귀로 직접 듣지 않았으므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아빠는 뭐라 그랬어? 누님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이가 했던 말이야. 여기서부터 아버지 팔도사방 돌아다녀보시오. 나같이 이렇게 천하게 산 처녀가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 다 머슴처럼 부리고 안 살았소. 진짜 대반전은 위에 오빠가 둘이나 있어. 큰형 작은형 있고 누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있는데 나는 사실 너무 어리고
아들 둘은 이제 지금 바쁘고 공부시켜야 되니까 누나만 지금 이렇게 엄청 일을 시킨 거야. 비료푸드에 디고 다니면서 나 뿌릴 만큼 뿌렸어. 감을 때면 밤새워 가면서 물 대고 멸구 잃었다. 이화명충 생겼다. 이세병 했다. 도열병 한다. 목도열병 한다. 배추밭에 벌거지 잃었다. 깨밭에 뜸을 쳤다. 도둑걸레가 고추들 나무 잘라버린다. 그래서 밑줄 칠게요. 농약은 뿌릴 만큼 뿌렸어. 요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식량 증산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농사 많이 지어.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뭐야? 농약을 많이 뿌린 거지. 그래서 누이가 농약 중독이 심해졌던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김 매고 풀 매고 외양간에 두엉 끓이고 나 시집갈 때 뭘 얼마나 잘해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흰 꽃 밑줄 치세요. 흰 꽃으로만 싸다가 묻어주시오. 뒷골 우리 산밭 옆 단가지에 우묵해가지고 반반한 잔디밭 형광펜. 반반한 잔디밭은 뭘 뜻하면요? 누이의 순수함을 뜻해요. 그냥 반반한 뭐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가장 우리 싸울 때는 하나도 건들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묻어주시오. 아버지는 마음이 변해 있었다. 어느 때 이마를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던 어른이었지만 누님의 꽃관을 마련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 듯했다. 이웃집 큰년이네 아버지를 시켜 꽃관과 더불어 눈같이 흰 주걱 옷도 사오게 해서 읍으로 나간 큰년이네 아버지가 바지기에 지고 오던 꽃관을 생각하며 나는 지붕 너머로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정신의 운중한턱을 쳐다보았다. 독살스럽고 모지냄이 밑에서 속았는데 맑았는데 다 가고 오빠 동생들 학교 보낸다고 못 입고 아이고 지금 부모님은 후회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부엌방에서 울어대는 소리가 가슴을 쥐었고요. 나는 북극성 주변에 있는 먼지알같이 작은 별 하나의 쌀래기만큼 별표 어느 여름날 밤이던가 평상 위에 누워서 모깃불 연기를 쐬며 누님이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단다 하던 것이었다. 머리 큰 사람이 죽으면 큰 별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껏 먼지 쌀기만 별이 된다고 했었다. 나는 뭐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죽어서 큰 별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어린아이가 소설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들이죠. 늑대 울음소리 형광펜 갈게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뜻하냐면 근대 산업화를 상징해요. 농약을 많이 뿌려서 죽었잖아. 늑대 울음소리로 인해. 그치? 좋지 않은 개념이지. 여기서 늑대 울음소리는 정씨는 문중산 중턱에서 들려왔고요. 이날 밤에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는 영악스러운 짐승의 울음소리답지 않았다. 그것은 봄날 앞에 강둑의 버드나무 숲에서 들려오곤 하던 소쩍새 울음소리에 쓸게. 요때 소쩍새 울음소리는 애도의 소리야. 우리가 죽었잖아. 애도의 소리처럼 가느다랗고 맑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농약 중독으로 인해 피해본 우리 농촌의 모습을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항 여기까지 풀어볼게요.